자,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벌어진 날이잖아요. 그때 첫 번째 임진왜란 최초의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부산 진성이었어요. 자, 이게 바로 부산진 순절도입니다. 자, 부산 진성이 이렇게 있고요. 요 산이 증산이에요. 증산 아래에 부산 진성이 있었는데, 자, 이 밑에 이거 뭘까요? 바로 앞이 바다였으니까. 자, 배가 엄청 많고 이 밑에는 누구죠? 왜군들이에요. 기록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2시간 만에 성이 함락당했어요. 성이 함락당하고 나니까 왜군들이 이 성을 다 무너뜨려요. 자, 무너뜨린 다음에 부산 외성을 쌓아요. 일본식 성 외성을 쌓고 여기 자성대에도 외성을 쌓았어요. 이 성을 뭐라 불렀냐면 부산성, 그리고 다른 말로 엄마성, 모성. 그러면 여기는 아들성, 자성. 그래서 자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성대라 자성대라 부르다가 1599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1607년에 여기에 우리식으로 성을 쌓았던 게 부산진성이에요. 그래서 얘를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진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조선 후기 내내 우리가 부산진성이라 불렀는데 불과 일제 강점기 36년을 거치면서 여기를 자성대라고 불렀고, 이 자성대라고 불렀던 게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부산진성이라 부르지 않고 자성대라 불렀던 게 지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뭐라 불러야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자성대 공원이 아닌 부산진성 공원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실제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성대라는 표현 말고요, 부산진성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의 서문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서문의 모습인데, 서문의 모습을 딱 보면 이게 전체 성문이죠. 보시면은 서문 쇠약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남요인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쇠약이 뭘까? 자물쇠를 말해요. 우리가 자물쇠를 잠가 놓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켜야 되는 곳이잖아요. 중요한 장소잖아요. 서문은 열쇠와 같은 거예요. 자물쇠를 잠가 놓는 곳과 같은 중요한 곳이라는 거. 자, 그러면 남쪽은 인후라고 했습니다. 인후. 어느 날 자고 났는데 목이 아파요. 코도 막히고. 그럼 우리 어느 병원에 가요? 이비인후과를 가잖아요. 인후가 목입니다. 자, 맹수들이 사냥을 막 할 때 제일 먼저 무는 곳, 목을 탁 무잖아. 그래서 둘 다 의미가 뭡니까?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방의 중요성을 정말 중요하게 강조한 표현이 이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 실제 부산진성의 서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자, 지금 남요인후라고 되어 있고요, 서문 쇠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연가대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갈 때 배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바닷길이. 부산하고 일본 사이의 바다의 이름, 현해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자가 거물현자예요. 그만큼 깊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해탄을 건너는 일이 힘드니까 무사 항해와 안전을 기원하던 곳이 통신사 가기 전에 바로 연가대였어요. 조선통신사는 통신, 믿음으로 통한다, 믿음으로 통하는 사신단이다, 사절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년간 12차례를 오갔어요. 자, 1599년에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그리고 1607년이면 이 기간이 8년밖에 안 돼요. 근데 8년밖에 안 지났는데 8년 만에 다시 화해를 한 거예요. 우선은 일본이 다시 침략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일단 일본의 정권도 바뀌었죠.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화친을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쟁을 반대했던 인물이고 실제 파병도 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으로부터 선진 문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 방법이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화친하고 먼저 친하게 되고, 그리고 통신사를 요구하고,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조건을 내걸었댔죠. 첫째가 포로를 송환하라.
둘째가 왕릉을 파헤친 도민. 왕릉을 파헤친 도굴꾼을 잡아내라. 셋째가 맞아요. 다시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12번의 통신사 중에서 1차, 2차, 3차는 회답 겸 쇠한사라고 해서 포로 송환의 업무를 맡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사가 결국에는 일본으로 파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로 승구도인데 이게 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머물렀던 곳들의 그림을 그리는 화첩이에요. 맨 앞쪽에 우리 부산이 있습니다. 이게 부산의 모습이고 이게 부산 진성이겠죠. 그래서 이 부산 진성의 앞쪽에 보면 이렇게 집들이 되게 많은데 서문 앞에 이렇게 집들이 되게 많았고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는 조선통신사 행렬도예요. 조선통신사가 300에서 한 500명 정도가 조직이 되어서 간 건데 이 그림은 인조 14년 통신사 입 강호 성도라고 돼 있어요. 입 들어간다, 강호 동경을 말해요. 그래서 동경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그린 건데, 자, 통신사 행렬의 중간에서 맨 앞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국서가 있습니다. 맨 앞쪽에는 조선의 국왕의 신필로 쓰인 국서를 맨 앞에 가마에 실었어요. 그래서 이 통신사가 정통 외교 사절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맨 앞쪽에는 국서, 뒤에 있는 가마에는 정사, 부사, 종사관, 이분들을 삼사라 불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마상제인, 제술관, 의원, 화원, 소동, 다양한 사람들이 300에서 500명이 조직이 되어서 왕복 4,500km를 왔다 간 거예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엄청난 이벤트예요. 엄청난 볼거리고, 통신사가 여기 가면 먹고 자고 입고 전부 다 일본에서 돈을 다 댔어요. 자, 그 돈을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이에요.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됐을 때는 주로 장군이 바뀌었을 때, 통신사가 와서 이 엄청난 행렬을 딱 보면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겠죠. 이야, 우리 쇼군이 대박이다. 우리 쇼군이 새로 부임을 했다고, 새로 이렇게 그 쇼군이 되었다고, 조선에서 이렇게 큰 행렬이 온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 권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신사 행렬을 크게 본 거예요.